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마감된 증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의 여파로 코스피가 사상 최대의 하락폭 12.06% 내려서 5,093회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7% 떨어져 17만 2,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9.58% 떨어져서 84만 9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14% 두 자릿수 떨어졌습니다. 978.44에 장이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10.1원 오른 1,476.2원을 오후 3시 반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두 자릿수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모두 장중에 최고치를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이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이란도 미국의 군 외교 시설 등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인접한 요르단 상공에도 지난 밤사이 미사일과 드론이 계속 날아들면서 군 당국이 긴급히 요격에 나서는 등 비상대응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YTN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저는 지금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요르단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지금 오전 9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젯밤 11시 45분 공습 경보가 또다시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암만 도심에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에 긴장했는데 경보가 10여 분 만에 일단 해제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정을 조금 넘어서 다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밤사이 미사일과 드론이 연이어 발사되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발사체가 요르단 상공을 지나고 있다는 경보음이 또 한 차례 울렸습니다. 요르단 군 당국은 미사일과 드론 요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하루 사이 진행된 드론 격추 작전에는 영국의 F-35 전투기도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여러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뿐 아니라 외교 공관도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일부 직원과 가족들을 긴급 철수시켰습니다. 중동 각국에서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르단에서도 심야 시간대 운항에 변수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전에 저희 취재진이 입국했는데 그 당시 비행기가 자정쯤에 암만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 전후로 다른 항공편들이 대거 취소가 됐고 심야 시간대에 아무래도 더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다 보니까 착륙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착한 다음 날에는 요르단 영공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제 오후에는 다시 전면 개방됐습니다. 지만 지난 밤사이 출도착 현황을 보니 출발과 또 보니까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로 예정됐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동 포화 닷새째로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공습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핵무기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방공시설을 겨냥한 광범위한 공습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지하시설 파괴용 초대형 폭탄이죠.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는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과 무기고 미사일 개발 복합단지를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작전 개시 후 지금까지 이란의 잠수함을 비롯해 군함 17척을 격침했고 2천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은 병력 5만 명이 넘고요. 전투기 200여 대 그리고 항공모함 2대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세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2차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뒤 텔아비브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또 이란 탄도미사일이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루데이드 미군 기지도 타격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카타르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하이파의 해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이란의 대리 세력도 계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둘째 아들이 곧 선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습으로 가족이 숨진 채 살아남은 차남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노선을 강하게 따르는 인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를 올리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전문가회의 청사가 무너졌지만 Well,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당시 이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고 화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년 임기 성직자 88명으로 이뤄진 전문가 회의는 후계자를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체제 매체는 모즈타바 선출을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1969년생인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초기 아버지와 부인, 아들이 숨진 채 살아남았습니다. حسینی خامنه‌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최정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조직의 실질적 수장이고 아버지의 강경 보수주의 노선을 강하게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학교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는 성직자로 정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은 적은 없지만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만큼 강력한 마코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신정일치 국가로 권력 세습을 터부시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최대 위기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대규모 연결식에 이어 고향이자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묻힐 예정이라고 이란 언론이 전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란이 북한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가져올 위험 때문에 이란을 공격했다고 말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란 공격에 나선 거라고 말했습니다. Once the president made a decision that negotiations were not going to work, that they were playing us on the negotiations, and that this was a threat that was untenable, the decision was made to strike them.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먼저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 탓이라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That's what I said yesterday, and you guys need to play it. If you're going to play these statements, you need to play the whole statement, not clip it to reach a narrative that you want to do, all right?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북한과 같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에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핵 보유를 선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 행동에 나선 거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decided, and we should admire his decision, not to allow Iran to become North Korea. To announce one morning, that's it. We have nuclear capabilities, and we can assemble it on ballistic missiles.
다논 대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영공 대부분을 장악했다면서도 쉬운 전쟁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권 생존인 만큼 비대칭적 인내 전략으로 이번 충돌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은 이틀 연속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는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도 했지만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올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손유정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크게 흔들렸는데 장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12% 급락한 5,093포인트로 조금 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3% 하락 출발한 뒤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안전장치도 잇따라 발동됐는데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5,050선까지 내려가며 5,000선마저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2001년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발 충격에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 떨어지며 1000포인트마저 무너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붕괴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철강뿐 아니라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방산과 정유, 해운 종목마저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 안팎 떨어지며 각각 17만 원대, 84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오르며 1,476원으로 조금 전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역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중에는 1,48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1,50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전쟁 위협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출렁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출장 출국 시간을 미루고 긴급회의를 오전에 열었습니다. 한은은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 차입 가산금리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인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잠수함을 포함한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중동 지역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SNS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최고 성능 잠수함 측면에 구멍을 뚫는 등 해군 전체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수십 년간 국제 해운을 괴롭혀왔지만 오늘 아라비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에는 이란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쿠웨이트에서 미군 전투기 3대가 추락한 건 긴급 출격한 쿠웨이트 전투기의 5인 사격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웨이트 공군의 F-18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 3발을 발사해 미군 F-15 전투기 세대를 격추시켰고 조종사 6명은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이란 드론 여러 대가 쿠웨이트 방공망을 뚫고 영공에 진입한 직후로 쿠웨이트 조종사가 레이더를 통해 전투기를 포착하자 적기로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사일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이란 미사일 기지 공격 등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UAE는 약 800개의 발사체를 견뎌냈다며 이란에 대한 적극적 방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같은 폭격 상황 속에 현지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과 체류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네, 육로를 통한 필사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온 세상이 깜깜한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대형 버스 4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체류 국민과 동포, 단체 관광객 등 우리 교민 113명을 태운 버스입니다. 이른 아침 예루살렘 등지에서 출발한 이들은 시나이 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타바 국경 검문소와 수에즈 운하 검문소를 통과하며 긴 여행을 해야 했는데요. 출발한 지 18시간도 더 지나서 카이로에 당도했지만 그 표정에는 피곤함보다는 안도감이 짙어 보입니다.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과 한인회에서 이들을 위해 손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란전, 미국과 이란의 교전으로 주변에 폭격이 잇따르면서 방공호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그리고 한 5분 내에 이제 그 이란의 미사일, 이 드론들이 도착을 하면서 공중에서 펑펑 소리가 나고요. 파편이 떨어지는 게 또 두 번째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저희 집 뒷짐으로 떨어져서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거의 죽음 조치 같아요. 일단은 방공호 근처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집 밖의 이동이나 이제 어디 방문은 금지하고요. 또 실제 카페, 뭐 상점, 식당 모든 게 갖춰져 있고요. 거의 지금 도시는 마비돼 있습니다. 네, 이제는 비교적 안전한 이집트로 피신을 했지만 불안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일부 현지 체류인들은 웃돈을 주고 육로를 통한 탈출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바이 현지에서 발이 묶인 관광객의 상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호텔 다 도착하기 직전에요. 폭이 한 150m 정도 되는 그 건너편에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저거 드론 아니야? 그러면서 지시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쾅 하더니 그냥 잠이 안 온다. 그 이후에도 막 소리가 계속 났어요. 하늘에서. 이게 우리 호텔에도 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지 사실요. 꼼짝을 못하고 지금 이틀째 호텔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70인데 앞으로 뭐 해외 관광을 뭐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답답하고 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국내 단체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를 거쳐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40명가량은 두바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여객기를 타고 대만 타이베이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아직 두바이에 체류 중인 하나투어 단체 여행객 30여 명도 내일 두바이 공항에서 에미레이트 여객기를 타고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경유한 뒤 국내로 귀국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항공편이 끊겨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도울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미기 기자, 이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현재 중동 상황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우선 현재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정세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의 보고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와 주식시장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오늘 늦은 오후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다음 날 바로 상황 점검에 나서는 겁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첫 순방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엔 SNS를 통해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고요.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항공편 결항으로 중동에 발이 묶인 단기 체류자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현지 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항과 민항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수송기나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홍미기입니다.
이란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여야도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다행히 석유나 가스 비축량은 충분하고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여안구 통사교섭 본부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여 본부장은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호르무즈 그 사태로 인해서 또 여러 정부에서는 비상체제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국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간담회가 끝난 뒤엔 여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이 짧은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또 나프타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주요 수출, 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주식시장이 널뛰는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 발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각 부처가 협동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목소리가 전달됐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 대미투자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공전하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다시 열렸는데 9일까지 특위 활동을 마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도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 우려가 크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한다고 밝혀 통과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위기 앞에서는 협치의 분위기인데 국내 현안을 두고선 여전히 입장차가 크죠. 네, 가장 큰 외관은 여당의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입니다. 사법 3법을 완성한 법여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SNS에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느냐며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이 모여 탄핵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문제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연단에선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갈라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지역까지 갈라치고 있다며 당이 힘을 합쳐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충남대전 통합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지역 반대 등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3선의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90년대생 청년인재 5명을 영입하며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차기 지도자로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선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차기 지도자 선출 기관인 전문가회의 청사를 폭격했습니다. 네,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차기 후계자 구도까지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 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에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는 그 청사를 폭격했습니다. 그 화면부터 보시죠.
네, 파괴된 건물 사이로 이렇게 철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 선출을 논의하는 헌법기구 전문가회의 청사를 집중 폭격한 겁니다. 다만 폭격 당시 이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화상으로 진행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를 선출할 걸로 알려졌는데 이 사진을 보시죠. 흰 수염과 검은 터번 그리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이 날카로운 눈매까지 신의 대리인으로 불렸던 아버지 하메네이를 꼭 빼닮았습니다. 올해 56살로 아버지 강경 보수주의 노선을 강하게 따르는 인사입니다.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버지와 부인, 아들이 숨진 가운데 살아남아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엔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청사 건물을 폭격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걸로 전해지죠. 예, 이제 전문가 회의라고 하는 것은 88명, 그러니까 88명으로 이제 성직자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최고 지도자가 이제 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열렸느냐 하면 테헤란에서 열린 게 아니고요. 중부 도시 곰이라고 하는 데서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곰을 폭격을 3월 3일 날 한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 그곳에서 회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네. 뉴욕 타임지가 지금 보도한 걸 보면 화상 회의를 2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상 회의를 2번 한 결과 바로 지금 하메이니의 둘째 아들 네. 모즈타바가 선출되는 것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선출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바는 원래 지금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게 뭐 가족 승계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니잖아요. 좀 네.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만약에 모즈타바가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 저는 이건 제가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혁명 정신에 상당히 위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슬람 국가가 탄생한 것이 팔라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건데 이렇게 세습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 혁명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국가가 되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모즈타바라는 사람은 일단 이슬람 성직자, 이슬람 이제 법학자이긴 하지만 그 등급 자체가 이렇게 높은 학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학문적인 그런 정통성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전문가위원회에서 어떤 이슬람 법학자들의 어떤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명수비대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내부 간의 어떤 권력적인 암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서 혁명수비대가 밀었던 모즈타바가 됐을 가능성 그렇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잖아요.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둘째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알려지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겟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후보군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하고 있는 알리 라리난이라고 하는 라리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전문가회의의 부의장이자 임시지도위원회, 그러니까 임시지도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되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법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라피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제 모스타바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그 18살 때 이제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마지막 해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참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이란에서 무슨 그 소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지금 이제 그 이란에 그 혁명 수비대인가요? 그 수비대하고 그리고 이제 진압 작전을 이제 총괄을 이제 주로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혁명 수비대 산하에 있는 민병대 바시즈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혁명 수비대에서 이 사람을 그냥 미루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는 좀 더 이제 정확한 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하메이니가 절대로 부자 승계는 안 된다라고
평상시에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지금 이 개혁에 어긋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왕조를 전복한 그 어떤 세습이 오히려 지금 발현이 되니까 한편 이걸 역이용해서 개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모주타바라는 사람은 일단 강경파로 분류됐던 사람인데요. 네. 특히나 저는 개혁이란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모주타바는 지금 현재 부친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파였던 사람인데 오히려 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뭐 개혁 노선으로 돌리겠다 상당히 저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개혁적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아버지의 복수를 천명하면서 뭐 결사항전 내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당분간 강경 노선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일가가 사실 폭사당한 건데 하메네이 둘째 아들만 살아남았네요.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하메네이 뭐 장남도 있고요.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뭐 우연치 않게 모주타바는 이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모주타바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정부 직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후광으로서 그러니까 비선 실세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보면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부, 혁명수비대 쪽에 인맥이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참 특이하게 느끼는 거는 처음에 혁명수비대가 탄생했던 것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혁명수비대가 만들어진 거였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의 선출에 개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참 이란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 안에서도 많은 지금 권력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란의 권력 승계가 어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며 지상군 투입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과거 3차례의 지상군 투입이 미국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1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산유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걸프전이 있었죠. 미국의 지상군 투입 결과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에서 철수했지만 147명의 미군이 희생되고 이라크의 후세인 독재 체제는 유지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머물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10년 후 빈 라덴은 사살됐지만 꼬박 20년간 진행된 전쟁의 결과는 2조 3천억 달러의 전쟁 비용과 17만여 명의 희생자, 또다시 탈레반이 통치하게 된 아프가니스탄의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2003년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이유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을 놓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의 균열 조짐도 보입니다.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선 건 외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지향한다는 마가의 노선과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보수 논객 타커 칼슨은 이번 작전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좀 전쟁 양상이 과연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언급을 했지만 저희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있었는데 늘 좀 성공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번엔 좀 어떨까요? 이제 큰 파도가 온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것도 큰 파도가 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걸프 국가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바레인, 뭐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나라들이 한꺼번에 연합해가지고 미국하고 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큰 파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페르시아인들이 민족 구성으로 보면 한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쿠르드 반군이 있어요. 쿠르드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대충 한 1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렇게 했듯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쓸지 모르겠다. 그래서 큰 파도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지상전을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예.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걸프전을 통해 가지고 걸프전 7개월 걸렸거든요. 전사자가 283명이고요. 아프가니스탄전에 20년 걸렸습니다. 전사자가 2,461명이고요. 이라크는 8년 9개월 걸렸습니다. 4,431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들어가면 사실상 쿠웨이트는 워낙 작은 국가니까 뭐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긴 이 전쟁 기간이 그렇죠. 있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언뜻 비교해 보면 이라크하고 이란을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라크는 대한민국의 4배예요. 또 이란은 이라크의 4배예요. 예. 그러면은 이란은 대한민국의 16배입니다. 16.5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될까요? 또 얼마나 많은 물자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 물자 준비 중에 탄약, 병기, 그다음에 병참, 유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야 되잖아요. 몇백만 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어디에서도 또 어떤 뉴스에서도 그것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걸프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도 대충 한 3개월에서 4개월, 90일에서 120일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로 어떻게 이게 투입이 되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적어도 3, 4개월은 미니멈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 그리고 이것이 길게 오래 간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이런 공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란이 예를 들어서 핵무기 못 갖도록 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면은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니까 그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석유 패권도 있고 하지만 국내적인 문제만 따지면은 네. 결국은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말려 들어가 버리면 이건 이제 원래 트럼프가 의도했던 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 4명 중에 3명은 이 이란 공격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고 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마가 내에서도 지금 이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대외에 군사를 파견하는 걸 싫어하는 게 마가의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마가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라든가 그 발언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 거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이제 뭐 미국을 위대하게 뿐만 아니라 이란이라는 정권 자체를 뭐 악랄하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정권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행하는 전쟁 자체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서 이렇게 예. 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그게 과거 지지자들 마가였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현재까지는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이란의 어떤 민족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크루드족 무장 세력을 이제 끌어들이는 방안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막 미국에서는 지금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만약에 그럼 실제로 뭐 대리전을 한다면은 그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좀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월 달부터 이런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 정당이 4개가 있습니다. 예. 그 4개가 있는데 사실상 이 4개 정당이 이란 쿠르드 정치 세력 연합을 1월 달에 결성을 했거든요. 1월 5일 날 결성을 하고 네.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1월 8일 날 총파업을 호소를 했어요. 이미 이때부터도 자기네들이 이제 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축출되는 것을 보고 이걸 이제 자기네들도 좀 이렇게 자치권을 갖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런데 마침 지금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을 이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거꾸로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CIA에서 이들한테 무슨 이렇게 무기를 대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보도한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쿠르디스탄 민주당 KDPI라고 하는데 그 의장하고 통화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란 전체에 보면은 이란의 이 쿠르드족은 서부 쪽에 있거든요. 그 서부 쪽에 있는 쿠르드족을 이용을 해서 그들한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란 정부에 대항할 수 있도록 만일 거기까지 간다면 내전 상황이 가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미국은 이 말을 흘림으로써 이란으로 하여금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내전으로 가고 더 큰 확전으로 가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공습에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어린 학생 165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장례식 장면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검은색 리본이 달린 딸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 초등학교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악의 오폭 사고가 나서 학생과 교사 165명이 희생됐는데요. 어제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 무고한 어린 소녀들이 묻힐 무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추모객들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직후에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모든 아이의 편이라며 아동 권리를 주제로 발언해서 위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The U.S. stands with all of the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I hope soon peace will be yours. These acts constitute aggression, they constitute war crimes, the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네, 어린 초등학생들의 저 무덤 정말 참담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아동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거 위선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여튼 이 이란 초등학생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진상 조사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한번 진상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 초등학생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애도를 표하는데요. 근데 안보리 의장석에 진짜 멜라니 여사가 앉은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뭐 영부인이 앉는 것 자체를 한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발언 자체가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전쟁을 일으킨 정상에 이제 영부인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던 것은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 뭐 위선 아니냐, 이중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과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배우자, 그러니까 영부인이 이 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주재를 한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기서 회의 주재하신 거 기억나요? 예, 그게 이제 AI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주재했는데 지금 3월 달은 누가 이 의장국이냐 하면 미국이 의장국이에요. 통상 의장국이 되면은 그 의장국이 아젠다를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못 오게 되고 결국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오게 되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여성, 아동 이렇게 그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나쁘게 표현을 하면 정말 이율배반적인 거고요. 또 좋은 편으로 그냥 좋다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멜라니아 여사는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그 SNS 화면인데요. 진심으로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독재자가 사라져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을 만큼의 해방감이 느껴진다며 47년 철권 통치의 종말을 지켜보는 이란 국민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 중인데 이 미스 이란 출신의 호다 니쿠라는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반이란 운동을 해왔던 인물이에요. 예, 2018년도에 미스 이란으로 나가서 3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어떤 제 말하는 거 가지고 오해를 우리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 이란답게 정말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지금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방송도 하거든요. 지금 팔로우가 60만 명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지금 그 하메네이가 이렇게 죽은 거를 이제 이렇게 보고 뭐 기뻐했다기보다는 어찌됐든 47년간의 철권 통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이란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되찾게 됐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란이 그렇게 많은 자원을 석유를 포함해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부 다 자기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혁명 수비대 여기서 다 가져갔지. 이란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 속에 살고 있다. 예.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핵무기를 만일 개발해서 가지게 되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쓰겠는가. 그런 비판이었는데요. 꽤 괜찮은 비판이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팔로워 수가 2배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에서는 이 최고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국민도 있고 이처럼 지금 정말 이제 47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이었다고 해방감을 표출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대다수일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반반씩 나오죠. 뭐 예. 애도하는 국민이 있고 환호하는 국민이 있다 이렇게 예. 나오는데 저는 환호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걸 이제 드러냈던 것이 지난달에 이제 반정부 시위였던 겁니다. 그게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개혁이 좌절됐던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호다니쿠 씨도 그렇지만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이란인들이 이번에 협상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바라는데 왜냐하면 협상이 된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란의 제재를 해준다는 것이고 예. 이 신정 체제를 인정하고 계속 간다는 뜻이었죠. 그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전쟁을 원한다. 이것이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이란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애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비율을 봤을 때는 뭐 특히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또 중산층까지도 하메네이의 죽음에 환호하고 이 신정 체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 전쟁이라도 좋다.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위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출신 호다 니쿠의 SNS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른바 네. 가랑비 전술을 쓰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정확히 가랑비 전술이란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옷이 젖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작년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할 때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 그다음에 미사일 그게 각각 1000기, 500기 이렇게 해서 날려보냈단 말이죠. 이것은 쏘나기잖아요. 쏘나기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쏘나기를 안 때리고 조금씩 날려보내요. 그래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날려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드론을 날려보내는 거죠. 그럼 조금씩 날려보내니까 이제 대응은 하는데 계속해서 그중에 일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슬비처럼 떨어지는데 벌써 며칠 지나니까 모아보니까 꽤 피해가 있더라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겠다. 그런 얘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이슬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슬비 전략으로서 이제 던지는 그 이슬비들이 3천만 원짜리, 네. 2만 달러짜리 드론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한 200배 가량 드는 60억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미국에게는 계속 손해 아닌가요? 계속 이제 비용도 증가하게 됐고요. 예. 많은 부담도 느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이런 것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예. 재고가 이제 충분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공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랑비 전략, 뭐 이슬비 전략이 물론 이 공격을 받는 미국이라든가 걸프 국가들, 뭐 이스라엘한테도 많은 지금 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과연 이슬비 전략이 과연 언제까지 또 이란이 계속할 수 있을지도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2,000개, 아주 최대로 잡으면 2,500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예. 뭐 드론 같은 거 더 많을 수 있지만 이란도 이것이 소진이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까지 이것이 재고가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얼마나 버틸 수 예. 있을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상황인데 예. 지금 미국 측에서 트럼프가 필요할 경우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송할 거라고 밝혔어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선 앞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부분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뭐 탄약이나 무기 체계가 고갈될 염려는 절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미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빌려도 돼요.
그들로부터 탄약 좀 달라고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상호 운용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무기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라는 게 빛을 이렇게 쏘면 드론이 날라오면 빛을 이렇게 녹이는 거. 네. 그것을 지금 이제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는 한 번도 배치를 안 했는데 그 이제 실전에 이번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항공모함이든 구축함이든 그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이제 그 이란의 그런 배들이 못 오게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지나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미국이 호송하면 된다는 건지 네, 이해가 좀 안 이제 돼서요. 호송을 하더라도 이제 때리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봉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군함을 가지고 한 척의 배도 이렇게 못 지나가도록 하는 게 봉쇄인데 예. 지금은 이거는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17척의 군함과 잠수함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예. 사실상 보면은 이란의 해군력은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기뢰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기뢰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배에 이렇게 탁 붙으면은 그게 터지거든요. 일종의 지뢰인 거죠. 그렇죠. 그게 5,000발이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소형 함정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꼭 필요하면은 이란이 아주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도 이렇게 유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네. 그러면은 보호한다라고 하면은 소형 함정도 때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다 때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은 해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네, 있는 네.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변조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은 최첨단 무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 미국과의 대화는 당분간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한 달 이상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란 역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다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전력이 급격히 줄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و ما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خودشون عهد کردن ما ملت ایران با خودمون عهد کردیم که در این نبرد موجودیتی با تمام توان بجنگیم. 이란 성직자들로 구성된 헌법기구 전문가 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뽑고있습니다. 전문가 회의 측이 후계자 선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기관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선출 작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각국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까지 공격에 가세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실수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הטייסים שלנו מעל שמי איראן וטהרן וגם מעל שמי לבנון. חיזבאללה עשה טעות גדולה מאוד שהוא תקף אותנו. אנחנו כבר הגבנו בעוצמה ונגיב בעוצמה יתרה ונוספת.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 never had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re was a structured, systematic program
to construct a nuclear weapon. So we have to balance the two things. IAEA는 최근 이란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 입구 건물에 피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미국의 공격으로 농축 시설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뒤여서 방사능 누출 등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한 고별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현지 시간으로 4일 밤 10시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사흘 일정으로 열리며 장소는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기도 광장입니다. 장례 행렬에 관한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테헤란 폭격으로 숨졌으며 이란 당국은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2일 쿠웨이트에서 미군 전투기 3대가 추락한 건 긴급 출격한 쿠웨이트 전투기의 5인 사격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웨이트 공군의 FA-18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 3발을 발사해 미군 F-15 전투기 3대를 격추시켰고 조종사 6명은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이란 드론 여러 대가 쿠웨이트 방공망을 뚫고 영공에 진입한 직후로 쿠웨이트 조종사가 레이더를 통해 전투기를 포착하자 적기로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중동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과 가장 맞닿은 곳에 살고 있는 5만 교민은 한밤중 폭격에 숙소까지 흔들렸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라비아 반도 제일 끝머리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은 이란 땅이 보입니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로 모든 배가 지나가거든요. 지금은 아예 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란에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첫날하고 셋째 날은 저희가 폭발음을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는 숙소가 약간 흔들린 정도로 폭발이 크게 있었으니까 이제 12시경인가 그때 저희들이 자다가 폭발 소리에 전부 다 일어났죠. 이래 창문이 흔들리고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보고 했는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언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세한 전황이나 뭐 폭격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뉴스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못 접해요. 이런 가운데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골프 선수들이 무사히 귀국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고립됐던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톱 랭커 A 선수와 B 선수는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타이완행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침공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간 설계해온 시나리오의 결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이라크 전쟁을 촉발했던 거짓 명분이 이번엔 이란을 향해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이 5년 안에 핵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년 뒤엔 그 기간을 고작 3주로 앞당겼습니다. 30년 넘게 되풀이된 이 늑대 소년식 경고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쟁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의 판박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 정보를 제공해 미국을 전쟁터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이란의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강변했지만 어디에서도 이란의 공격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o they started building new sites, new places, underground bunkers that would make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their atomic bomb program immune within months. If no action was taken now, no action could be taken in the future. 이스라엘은 이란을 넘어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메네이를 암살해 보복을 유도한 뒤 기다렸다는 듯 전면전에 나선 겁니다. 40년간 공들여온 적대 세력 동시 소탕이라는 이스라엘의 수권이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하지만 미국은 국제법 위반 논란과 우방국과의 분열이라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약소국을 선제 공격한 것은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쏟아집니다. But it's a very different thing when you simply attack because you think you're strong and your enemy's weak. That's what Putin did against Ukraine. 국적들을 미국의 손으로 청소하며 공동의 패권을 거머쥔 이스라엘.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짊어진 침략국의 오명과 중동의 장기적 혼란은 전 세계를 끝모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30년 설계가 현실화되는 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이 설계한 전략적 함정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 속에 우리 증시와 경제가 받는 충격파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란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게 지금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아 우려되는데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단기가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닷새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그 총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가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단기전에 최대한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벌써 한 개전 48시간인가요? 그 48 동안 거의 1,200곳이 넘는 군사시설을 폭격을 했고 그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수만 발을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화력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려본다면 전면전의 양상,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시설들을 타격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그 보복을 하는 이러한 양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길어야 일주일 열흘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외교가 진행되든 아니면 게릴라전이 진행되든 또 다른 어떤 그 전쟁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양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화력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주가 거의 최대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면전의 양상이 가장 빨리 끝나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짧은 사태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개장한 지 이거래일째인데 검은 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 피하지 못했고요. 자칫하면 검은 일주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지금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2% 떨어졌는데 이게 좀 전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사상 유사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퍼센트로는 12.06% 떨어졌고요. 낙폭으로는 698포인트 떨어졌는데 둘 다 사상 최대 폭입니다. 2001년에 911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가 미국에서는 9월 1일이었는데 우리나라는 9월 2일이었거든요. 9월 1일 그날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떨어진 것보다도 오늘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911 때는 그날 하루 떨어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금은 화요일 7% 이상 떨어진 데 이어서 금은 수요일 연속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합산하면 20%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유사 이래 없고요. 또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지금 다른 나라도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가 하락폭이 지금 유난히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제와 달리 오늘은 방산주와 정유업종도 힘을 못 받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이 전쟁 오래 안 갈 거야? 이래서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가 화요일 날은 생각보다도 좀 오래 갈 수 있네 하면서 이 전쟁에서 그 어떤 새로운 수요, 그러니까 무기가 더 필요할 거야. 특히 우리나라에 일부 제품이 거기서 어떤 상당히 성능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방산주, 정유주 이런 주들은 아주 오히려 수혜를 받아서 크게 어제는 엄청 올랐잖아요.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전쟁 양상이 조금 더 바뀌어서 무슨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 드론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고급 방산 기술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재래식 중에서도 재래식 무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가 오다 보니까 이제 묻지마 던지는,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방산주 또는 수혜주 이게 나눠져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뭉텅이로 알고리즘 거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얼마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던지고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 매도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이 각 작용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뭐 정식 뭐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의 일단 던지고 보자는 그런 패닉 투매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환율도 한때 잠깐이지만 자정 넘어서였는데 1,500원 넘었다가 좀 떨어지긴 했었고, 지금 유가도 계속 뭐 배럴당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 환율 여파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지금요 국제 원유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때 이 타이밍에 전쟁을 일으켰느냐, 두 가지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에서 봤어요. 첫 번째, 베네수엘라를 장악해서 베네수엘라 중유를 마음대로 끌어올 수가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의 이 에너지 수요 공급을 놓고 보면 하루에 지금 전 세계가 생산하는 산유량이 1억 1,000만 배럴쯤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이 충격이 있어도 국제 유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감이 있었고, 그런 보고서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현재 약 60만 배럴 정도가 초과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는 편이에요. 전쟁이 터진 지 닷새째가 됐는데 국제 유가 상승폭은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종래 전쟁 터질 때는 30%, 40% 올라갔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국제 유가 쇼크는 그동안에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까지도 공급 과잉, 공급량이 더 넘칠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전쟁이 2주, 3주 길어지면 국제 유가가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쟁이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끝날 수가 있느냐, 또 전쟁 과정에서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 이란의 무기가 그 인근 걸프 지역 국가의 유전을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정말로 크게 정유 시설을 타격한다면 국제 유가에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장기화가 유가를 좀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동에 발이 묶인 관광객이 한 1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중동 탈출은 부자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시죠. 자, 하루 평균 20만 명 넘는 여행객들이 찾는 중동 지역의 허브 두바이 공항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이후 중동 지역에서 취소된 항공편은 안여 편에 달하고 여행객 약 10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가 자취를 갖추면서 100만 여행객들은 호텔과 공항에 발이 묶인 채 애타게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부 부유층은 사설 보안업체를 통원해 독자적으로 탈출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두바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만이나 사우디 공항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 전세기를 타고 유럽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기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뛰었습니다. 오만에서 튀르키예로 가는 소형 전세기의 가격은 평소의 3배인 약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올랐고, 사우디에서 출발하는 유럽행 전세기 가격은 최고 5억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주요 공항이 줄줄이 폐쇄되고 하늘길이 막힌 이 혼란 속에 중동 대탈출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중동에 발이 묶인 관광객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방의 이
전쟁으로 인한 이 사람들의 이 혼란상은 비단 이란과 또는 이스라엘 두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론이 이란과 이스라엘을 오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다른 순위 국가들인 쿠웨이트, 바레인, 두바이의 공항도 폭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디로 뛸지를 모른다. 그런 면에서 전 중동이 지금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항기는 특별기, 전세기를 빼고는 사실상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편을 배치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구하지 못하면 엄청난 돈을 물지 않고서는 지금 탈출도 쉽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인들도 굉장히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관광객들로 찾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교민이나 관광객 이송 대책을 좀 우리 정부도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지금 정부의 어떤 자원, 전세기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어왔죠.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한 140명의 우리 국민이 무사하게 인접국으로 이제 피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 당국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해외 공관과 연락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는 신속 대응팀이라고 그래서 상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든지 급박하게 뭔가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현지에 파견돼서 이제 업무를 보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이제 파견이 돼서 이제 공관과 협력하에 이제 우리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이제 귀국시키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고요.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항공편이 막혔기 때문에 육로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교부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안전한 육로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러 개의 거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안전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강력히 희망하신다면 전세기라든지 어떤 항공편을 마련해서 이제 안전하게 우리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외교당국을 믿고 지켜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수송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에 반격에 나선 이란은 UAE 등 주변국을 향해서도 무차별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호텔과 공항에까지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드는 와중에 UAE 왕족들은 도심 한복판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난 2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쇼핑몰을 걸어 다니는 이 사람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겸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입니다. 공습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냥 걷기만 합니다. 왕족들을 알아보고 놀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소년과 악수를 하기도 하고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도 먹고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분쟁이 잦은 중동에서도 공습 중에 왕족들이 도심 한복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왕족들이 두바이몰 밤 산책에 나선 이유는 자신들도 쇼핑몰에 올 만큼 두바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아랍에미리트는 이날 두바이 등을 향한 이란의 공격을 90% 이상 막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바이 호텔과 공항에까지 자폭 드론이 날아드는 와중에 이렇게 왕족들이 도심 한복판을 거닐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말씀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이란의 어떤 자폭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 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군사 시설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외 공항이라든지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어떤 민간인이 사는 상업 지역까지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정시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고서 이제 많은 좀 국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듣고 특히 이제 두바이라든지 사우디 같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의 허브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 공습을 인해 가지고 공격을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국가의 어떤 수입이라든지 어떤 명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왕족들이 나서서 행보를 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이 공격하더라도 충분히 방공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드론이라든지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 그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주변으로 확산시켜서 미군이 빨리 전쟁을 끝나게 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란의 배수진 작전이 어떤 그 미국이 전쟁을 끝내도록 하는데 압박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동 지역 국가들의 어떤 그 민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당한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거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보복하는 충돌 상황이 5째 이어지면서 중동 현지 교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18시간씩 차를 타고 인접국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현재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어제도 저희와 통화로 예루살렘의 현지 상황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어서 큰 차이 없이 계속 이란에서 이제 여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2차례 공격을 받아서 방공호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교민들 100분이 넘게 이집트 카이로로 대피를 한 상황인가요? 네, 어제 8시에 113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타바 국경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가서 수에즈를 넘어 새벽 2시에 카이로에 무사히 저는 도착했습니다. 그럼 한 18시간 정도 이동을 하신 건데 차편 구하는 과정이나 식사 문제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 양국의 대사관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국경까지 또 이집트 넘어서는 이집트 한국 대사관에서 잘 차량을 지원해 주셨고요. 또 오갈 때 도시락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안전하게 잘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동을 하면서 뭐 대피를 하시면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묵을 곳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구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민들께서 또 서로 도와주셨다고요? 네, 사실 처음에 이 행사 작년에는 이제 오히려 한인회가 주도해서 이제 대사관이 도왔는데 올해는 일단 시작은 대사관 자체가 시작을 했고요. 저도 나중에 이제 출발 전날 연락을 받고 카일에 도착해서 저녁 숙박이 자체로 해결하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한인회하고 이집트 한인회가 전격적으로 비상 라인을 가동을 하고 또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의 여러 한인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 연락을 해서 결국은 전원 신청한 69명을 다 안전하게 홈스테이로 이틀간 숙식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서 모셨습니다. 안전하게 대피하셔서 정말 다행인데 신청한 62명 전원이 대피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남아 계시는 이스라엘 교민분들도 계신 거죠? 많이 있죠. 어제 전격 피난 113명은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 단기 여행자들 또 출장 이런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텔아비브 공항이 폐쇄되면서 다리 묶인 분들을 1차로 내보냈고 지금 장기 체류자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플랜 B 다음 단계로 이제 안전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다합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게 또 피난을 갔다가 이곳 정세가 안정이 되면 돌아올 그런 두 번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인회끼리 각국 한인회끼리 잘 소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사관과 좀 소통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은 플랜 B에 더해서 C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제 매일 한두 차례 여기 이스라엘 그 대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스라엘 내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당이라든지 여러 조직별로 기관별로 소통을 하면서 긴밀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장기화되면서 정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는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곳으로 단체로 피난을 갔다가 오는 그런 계획도 이제 또 대사관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쟁 초기에 하메네이 제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항복 안 하고 계속 버티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의 상황에서 누가 후계자가 되더라도 항복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란이 어떤 온건 지도파가 들어서 항복을 한다면 그거는 거의 체제 전복이라든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란 친전 정치의 기반이 되는 헌법까지 개정하는 그러한 어떤 격변의 시기로 들어간다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절대 항전이고요.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혁명 수비대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고 어떤 정부 산업이라든지 재계라든지 어떤 이러한 정부와도 연결이 돼 있는 하메네이의 두 차남이죠.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기득권층이 어떤 최선으로 내세운 그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반미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자는 어쨌든 지금 전쟁 상황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경파고 반미주의라고 할지라도 지금 전쟁 중인 상황에서 상당히 약세기 때문에 열세기 때문에 전쟁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추스리는 그러니까 국내적인 상황을 수습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지만 자기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미국과의 관계를 수립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양상으로 본다면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강경한 지도자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바랬던 것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 부분만 제거하고 뭔가 친미 성향이 있는 기득권 정원을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란 있습니다.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직접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란 내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란 정부는 수천 명이 사망했고 다른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만 2천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움이 가고 있다. 시위를 계속해라. 정부를 전복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어떤 무력의 이제 시위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목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로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그걸 넘어가가지고 체제 전복, 중동의 어떤 안보 지형을 재편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럼 미국이 들어가야죠. 지상군을 보내도 어떤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1차적 목표로 공습만 끝나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냥 이란 국민들에게 어떤 민주주의 정부 정복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란 정부에서 지상군 투입은 없다. 그러면서 강하게 버티면서 미국을 압박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지금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공격의 명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논란이었는데 핵 위협을 내세웠지만 그런 징후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개국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폭격으로 또 160여 명이 좀 사망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대정책의 가치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어떤 이란의 핵 위협이 긴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제 이란을 공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란의 상황을 한 발짝만 들여다 보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거쳐서 이제 부품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핵무기가 상용화돼서 실전 배치된 그런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란 중동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때릴 만큼 장거리 미사일이 실용화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라든지 영내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즉각적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게 즉각적 위협이 된다? 그거는 검증되지 않는 얘기고 그걸 정부 당국이 확인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박한 안보 위협 때문에 이제 이란을 들어가서 핵 미사일 시설을 무력화시키다 하고서 이게 잘못된 오폭으로 해놔가지고 무고한 어린이 165명이 사망한 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이거는 국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반박할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란 공습이 결과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과정상에 있어서 어떤 그 명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남길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예. 이란 초등학생 160명 넘게 사망한 사건, 이게 지금 세계적인 여론이 안 좋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 정치 상황도 트럼프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우선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니까 이게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서 미국 내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경제 분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경제정책 지지율이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27%로 일기 때보다 훨씬 더 낮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다급한데 그래서 관세도 때리고 또 다른 나라에 투자도 뭐 강압을 해서 유치해 오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가 말이죠. 관세를 때리면 사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는 나에게 계획이 있다. 한 수. 그게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를 많이 늘리고 또 정유시설을 늘려서 미국 사람들의 가장 소비에서 비중이 큰 기름값, 미국 사람들은 가스라고 그러는데 그 가스 값을 오히려 낮췄다고요. 낮췄는데 이번 이란 이 공습 이후에 올라갈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미국 국제 유가나 미국의 가솔린값 크게 걱정 없습니다. 비축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축량이 충분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것이지 지금 원유 시장이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폭탄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물가를 미국에서 원유 공급을 늘려서 간신히 잡아놨는데 이 이란에서 일부 정유시설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올린 대통령. 지금요 이 시점에 지난번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도 가장 쟁점이 된 미국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불만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afforda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잘 쓰지도 않았던 건데 요즘 미국 사람들 affordability, 생활비 감당할 수 있니? 그동안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부터. 그래서 웬만큼 소득이 늘어도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알고 있는 이란이 지금 바로 주변국, 산유국들의 정유시설을 모르는 척하면서 때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주둔 미군을 때리는 척하면서 실수로 그 정윤소에도 한 방 때렸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익스큐즈를 구하면서 사실상 알면서 하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누가 이기느냐. 그러니까 물가를 압박해서 트럼프로 하여금 빨리 전쟁을 끝내도록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완전히 이란을 초토화시켜서 권력지형을 완전히 바꾸느냐. 그런 시간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쓰이고 있는 돈이 미국이 뭐 전해지는 추산으로는 하루에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쟁에 쓰이는 비용과 그동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이제 관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수입으로 잡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 더 쓰게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으로 지금까지 4월 1일부터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걷었지 않습니까? 작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걷은 잔고가 약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1,000억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160조 원. 근데 지금 전쟁하는데 1조 이상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 때 뭐 한 4주 내에 한다면 관세로 걸어들인 돈의 부분을 상당히 전쟁 비용으로 탕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 더 길어지면 턱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지상군이 만약에 파병이 된다. 여기는 보다 훨씬 더 큰 또 사람 하나 사망할 때 미국에서는 그 보상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관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뭐 관세보다도 일주일 정도 하면 관세보다는 이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세, 상호 관세는 상당 부분 좀 돌려줘야 돼요. 판결은 그렇죠. 판결은 그렇거든요. 물론 쉽게 안 돌려주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결국은 세계가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 재정 적자 늘어나면 국가 국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채 금리 뛰는데 이미 지금 국채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융시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세 폭탄으로 걷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전쟁에 소요될 것이고 전쟁이 길어지면 그 폭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좀 주류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돈 계산에 상당히 철저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오래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쿠르드 무장 세력을 지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전쟁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번에 군사작전을 끝내고 군사작전이 끝날 때까지는 위험하니까 이란 국민들이 나오지 말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전복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쿠르드 무장 세력 지원을 한다는 이 부분은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해서 처제복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다시 반증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공습을 통해 가지고 보다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와서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보다는 반미를 주장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으로 이제 무장 세력 지원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서 이런 정보를 전복하는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습 결정을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숨기는 연막 작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뭐 연설이나 외부 일정 소화하고 기자들 질문에도 막 답하고 뭔가 협상할 것처럼 하다가 그 척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공격이 굉장히 치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알려지는 걸 보면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 동안 어떤 공습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뛰어난 그러한 정보 역량을 통해 가지고 토요일 날 어떤 지도부들이 회의를 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연막작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수뇌무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새나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습이 임박하고 토요일 날 공습을 하고 공습의 어떤 지역이 수뇌무가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럼 어떤 그런 작전의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연막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수뇌부들을 좀 긴장을 풀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부분에서 화면 왼쪽으로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쟁을 승인한 후에 햄버거 먹고 또 저 특유의 YMCA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외교를 중시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막작전을 폈고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그 첩보에 기반해서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해서 폭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거의 한 30발을 갖다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초기에 어떤 수뇌부 제거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연막작전을 썼고 그리고 지금도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란을 갖다가 심리전 차원에서 혼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도 다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치밀하게 계산됐다기보다는요. 어떤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란과의 티포텟이라고 하잖아요. 주고받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전 그 내용과는 맥락상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심리전의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심리전이지만 치밀하게 A가 나왔으니까 B로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보생명은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한 글자 사전에서 발췌한 문안으로 봄맞이 광화문 글판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문안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며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환기해준다며 또 봄을 계기로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봄편은 5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걸립니다. 롯데물산이 오는 11일부터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123층 2,917개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로 모집 인원은 2,200명입니다. 올해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달리는 키즈런과 해외 엘리트 선수와 최근 3개년 수상자가 경쟁하는 엘리트 부문이 새롭게 마련됐고 기존 선착순 방식에 무작위 추천 방식도 추가해 참가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현대 테라스 커미션 전시를 개최합니다. 현대차와 휘트니 미술관의 장기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세 번째 프로젝트인 이번 전시는 오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미술관 야외 테라스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JS건설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된 자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지원 활동을 시행합니다. JS건설은 사전에 일정을 정한 뒤 사후 서비스 전문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파견돼 단지 공용부를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 형태로 입주 대표 회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지난 1년 거래 대금이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40%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년 동안 연간 거래 대금이 2,338조 원, 거래량은 473억 주로 집계됐다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28.8%, 거래량은 전체의 11.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람은 쌀쌀해도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은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랐는데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더욱 온화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모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밤 사이에는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서쪽을 중심으로 눈비도 시작되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눈비가 확대되겠고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에는 눈비가 그친 뒤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